안녕하세요. 예, 오늘 뭐 하실 거냐면요. 저번에 29페이지에 5번 전기력선의 기본 성질,까지 해드렸죠. 예, 이번 시간에는 요거에 대한 문제를 풀기 전에요. 요거부터 볼게요. 예, 순서 좀 바꿔가지고 31쪽에 연관성 관련된 거 설명드리고 같이 문제를 풀어드릴게요. 한꺼번에 풀어드릴게요. 31쪽 보시면은 12번째 가지고 대전된 전하의 성질이라고 있죠. 12번째 보시면요. 대전된 전하의 성질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별표 한번 쳐주시고, 대전된 전하의 성질에다가 여러분이 별표를 치십니다. 제목 쓸까요? 12번째. 바로 대전된 전하의 성질입니다. 순서 좀 바꿀게요. 12번째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첫 번째 보시면 첫 번째가 뭐로 되어 있어요? 12번째 보면 대전된 전의 성질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첫 번째가 바로 대전된 도체 내부에는 전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모든 도체는 중성이에요. 중성이라는 것은 극성을 띄어 안 띄어? 안 띄죠. 그럼 서로 다른 모든 도체는 중성입니다. 중성이라는 것은 극성을 띄고 있지 않다가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마찰시키면 두 물체는 전기를 띱니다. 이와 같은 현상을 뭐라고 부르고? 대전이라고 부르고요. 그 대전에 의해서 이 물체가 띄고 있는 전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하라고 부릅니다. 이때 플러스 전기를 띠면은 이것을 양전하라고 부르고 마이너스 전기를 띠면 이것을 우리는 음전하라고 부르는 거예요. 맞나요? 그러면은 이 도체가 만약에 플러스 전기를 띈다는 것은 이것은 바로 뭐냐? 양전하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물체는 중성이고요.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마찰시키면 두 물체는 전기를 띠는데 이와 같은 현상을 대전이라고 부르고 그 대전에 의해서 이 물체가 띄고 있는 전기를 우리는 전하라고 부릅니다. 그럼 만약에 이 도체가 뭐를 띠면 플러스, 즉 플러스 전기를 띠면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이것을 양전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도체가 전기를 띠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도체가 전기를 띈다는 것은 바로 뭐냐? 이 도체에 뭐가 되냐? 이 표면에서 이렇게 뭐가 띄게 되냐면은 전기를 이렇게 띄게 됩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도체가 전기를 띈다는 것은 도체 어느 쪽으로 이 껍데기 표면으로 이렇게 뭐가 되냐? 전기를 띄는 거지. 이 안쪽으로는 우리가 뭐냐? 전기를 띄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도체가 전기를 띈다는 것은 도체 어느 쪽으로 껍데기 이 표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표면으로 이렇게 전기를 띄는 거지. 이 안쪽으로는 우리가 전기를 띄 안 띄요? 안 띱니다. 그럼 이 안에는 전기를 띄지 않겠지. 안에는 전하를 띄지 않기 때문에 이 도체 내부에는 어떤 것도 뭐하지 않는다?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항상 여러분이 알아둘 것은 어떤 도체가 전기를 띈다는 것은 도체 어느 쪽으로? 표면으로 이렇게 전기를 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선을 딱 만지면은 전선 내부를 만져서 감전되는 게 아니라 전선 어느 쪽으로? 이게 도체라면요. 이 도체 이게 안쪽에 바깥쪽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게 표면이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전선을 만졌을 때 감전이 일어나는 것은 안을 만졌을 때 감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표면에 껍데기 만지니까 감전이 된 거야. 껍데기 딱 만지면 감전사고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도체라고 하면요. 도체에 전기를 띈다는 것은 이 도체는 이 표면으로만 이렇게 전기를 띄는 거지 이 안으로는 전기를 띄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안에 전기가 띄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전기는 안으로 전기가 띄는 게 아니라 이 도체 표면으로 이렇게 전기를 띄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도체예요. 그러면 도체라는 것은 처음에는 중성이잖아요. 그럼 중성이라는 것은 극성을 띄고 있지 않다가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마찰시키며 이 물체는 전기를 띱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대전이라고 부르고 그 대전에 의해서 이 물체가 띄고 있는 전기를 우리는 전하라고 불러요. 그럼 이 도체가 전기를 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이 도체 어느 껍데기 표면으로만 전기를 띄는 거지 이 안으로는 전기가 띄지는 않습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도체가 전기를 띈다는 것은 이 도체 어느 쪽으로 이렇게 표면, 이 껍데기로 이렇게 뭐가 돼요? 전기를 띠는 거지. 이 안으로는 전기를 띠지는 않습니다. 그럼 안에는 전기가 띠지 않기 때문에 이 도체 내부에는 어떤 값도 뭐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봐두시면 돼요. 만약에 출제자가 이 도체 내부에는 뭐뭐가 주어졌다라는 표현을 써버리면 맞는 표현이에요? 틀린 표현이에요? 이거 틀린 표현입니다. 왜? 도체 내부에는 전기가 띠지 않기 때문에 이 안쪽으로는 어떤 값도 뭐하지 않는다?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 도체는 어떤 도체가 전기를 띈다는 것은 이 도체 표면으로 전기를 띠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어느 쪽을 기준으로? 표면을 기준으로 모든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야. 그럼 이제 이 도체가 전기를 띈다는 것은 도체 표면에 전기를 띠는 거죠. 그럼 도체 표면에 전기를 띠기 때문에 우리 전하가 있으면 이 전하로도 어떤 전기적인 힘이 발생하는데 이때 전기적인 힘을 가상적인 손으로 나타내는 거 뭐라 그래요? 전기력선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럼 이 도체가 전기를 띈다는 것은 도체 표면으로 전기가 띠는 거고요. 이 표면에 전기가 띠기 때문에 바로 전기력선도 표면에서 전기력선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기준점은 표면입니다. 왜? 표면에서 전기를 띠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다 이 표면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요 하얀 게 바로 뭐냐면은 전기력선이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도체가 전기를 띈다는 것은 도체 어느 쪽으로 표면에서 전기를 띠는 겁니다. 그럼 표면에서 전기를 띠기 때문에 전기력선도 표면에서 이렇게 전기력선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하얀 게 뭐예요? 하얀 게. 하얀 게 바로 뭐가 되냐면은 전기력선입니다. 그럼 요거는 대전된 도체고요. 대전된 도체는 전기를 띤 도체를 뜻하겠죠. 대전된 도체고 요 하얀 게 바로 전기력선입니다. 그럼 전기력선은 이 도체로부터 나가죠. 나가는데 어떻게 나가는 거야? 이게 뭐야? 수직, 직각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대전된 도체로부터 전기력선 뭐가 되냐? 수직으로 발산은 퍼져나간 걸 발산이라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이 대전된 도체로 전기력선 뭐냐? 수직으로 뭐냐? 발산, 퍼져나간다를 뜻합니다. 첫 번째 내용이 그거죠. 바로 대전된 도체 내부에는 전하가 존재하지 않아요. 내부라는 것은 안쪽, 바깥쪽. 안쪽이고요. 맞나요? 내부가 안쪽이잖아요. 바깥쪽이 뭐가 돼요? 표면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대전된 이 도체 내부에는 뭐가 전하가 존재하지 않는다를 뜻합니다. 이렇게 봐두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전기력선은 도체 표면에 수직으로 발산한다. 이게 바로 대전된 도체고 하얀 게 바로 전기력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대전된 도체라도 전기력선 뭐가 돼? 수직으로 발산한다. 이거 맞는 거죠? 예, 이걸 뜻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전기력선은 등전이면과 수직으로 교차. 여기서 이제 등전이면이 나왔습니다. 등전이면. 등전이면이 뭐냐? 보세요. 제가 요 도체로부터 제가 이 도체로부터 제가 1m 떨어진 요 점을 제가 A점이다라고 잡고요. 요 대전된 도체로부터 1m 떨어진 요 점을 제가 B점이다라고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대전된 도체로부터 1m 떨어진 요 점을 제가 이것을 C점이다라고 잡고요. 요 대전된 도체에서 똑같이 1m 떨어진 요 점을 제가 이것을 편의상 이거를 D점이다라고 잡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점이 A점이고 요 점이 B점이고 요 점이 C점이 여기 D점이잖아요. 그럼 A점, B점, C점, D점은 뭐가 똑같아요? 거리가 똑같죠. 그럼요. 거리가 같은 점에서는 나중에 전위가 뒤에 나오는데 전위가 먼저 나오겠지만 전위가 똑같습니다. 다시 거리가 같이 A점, B점, C점, D점은 거리가 똑같잖아요. 그럼 거리가 같은 점에서는 전위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전위가 같은 점을 이으는 요 면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이걸 우리는 등전이면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점을 이으면 뭐가 되는 거야? 선이 되는 거고요. 선을 이으면 뭐가 되는 거야? 면적이 되는 거잖아요. 맞나요?
그러면 등전이 면이라는 것은 거리가 같은 점에서는 전이가 똑같아요. 그러면은 전이가 같은 점을 이으는 요 면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이것을 등전이 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요 점과 요 점과 요 점과 요런 점들은 다 뭐가 똑같다는 거예요? 전이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이가 같은 점을 이으는 요 면을 뭐라고 부른다? 이것을 등전이 면이다라고 부릅니다. 등전이면. 그럼 이제 요 빨간 것은 등전이면이고 하얀 것은 바로 뭐예요? 전기력선이죠. 그럼 바로 봅니다. 세 번째가 전기력선은 등전이면과 수직으로 교차한다. 자 보세요. 하얀 것은 전기력선이고 빨간 것은 등전이면이죠. 그럼 등전이면과 전기력선은 교차하죠. 무슨 교차가 되는 거야? 이렇게 수직으로 뭐가 되냐? 교차한다. 이걸 물은 겁니다. 네,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두 개의 등전이면은 서로 뭐하지 않는다? 교차하지 않는다. 이게 또 뭐냐? 이거야. 이번에는 요 거리로, 요 대전된 도체로부터 2m 떨어진 요 점을 제가 이거를 편의상 A-를 하고, 요 대전된 도체로부터 2m 떨어진 요 점을 제가 이거를 P-라고 그러고, 요 대전된 도체로부터 10m 떨어진 요 점을 제가 이것을 C-라 이거 써봐야 죄송합니다. 예. 2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대전된 도체로부터 2m 떨어진 요 점을 제가 C-라고 또 이 대전된 도체로 똑같이 2m 떨어진 요 점을 제가 이거를 D-라고 찾겠습니다. 그럼 A-, B-, C-, D-는 뭐가 똑같아요? 거리가 똑같죠. 그러면 거리가 같은 점을 이으는 요 면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요 면을 뭐라고 부르냐? 이것을 등전이면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거리가 같은 점을 이으는 요 면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이것을 등전이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이으면 선이 되는 거고 선을 이으면 뭐가 나오듯이 면적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등전이면이라는 것은 전이가 같은 점을 이으는 요 면을 우리는 등전이면이라고 불러요. 그럼 요것도 등전이면이고 요것도 등전이면이죠. 요것도 등전이면 요것도 등전이면 그럼 잘 보시면 이 등전이면 서로 교차해야 하나요? 안 하죠. 우리는 두 개의 등전이면은 즉 요것도 등전이면 요것도 등전이면 그래서 우리는 네 번째가 두 개의 등전이면 서로 뭐하지 않는다? 교차하지 않는다. 요 그림에서 이제 나온 거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도체 내부에는 전기의 세기가 얼마? 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도체가 전기를 띈다는 것은 안쪽, 바깥쪽, 바깥쪽. 그 안쪽에서는 전기가 뛰지 않기 때문에 모두 어떤 것도 뭐하지 않는다?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원인이 있어야지만 결과가 있듯이 어떤 것도 없는데 뭐가 생기지도 않겠죠. 그래서 도체 내부에는 어차피 전기, 전하가 없기 때문에 어떤 값도 뭐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혹시라도 도체 내부가 어떤 뭐다라는 어떤 값이 주어지면 옳은 표현이 틀린 표현이요. 틀린 표현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봐두시면 됩니다. 봐두세요. 여기 몇 번째냐면은 31쪽 부분에 다섯 번째까지 해드린 거고요. 뭐 필기는 어차피 책에 있는 내용이니까 뭐 개인적으로 뭐 노필기 하신 분 하시고요. 이거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봅니다. 그때 문제는 안 풀어드렸죠? 문제 풀어둔 게 있나? 안 풀어드렸죠? 예, 아니 제가 야간이랑 헷갈려가지고 지금 막 제가. 예, 36쪽에 8번 봅니다. 예, 36쪽에 8번 보세요. 예. 36쪽에 8번을 보시면요. 어떤 물질이 정상 상태보다 전자수가 많거나 적어져서 전기를 띠는 현상을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죠. 어떤 도체가 전기를 띠는 현상을 뭐라고 부른다? 이것을 대전이다라고 부르는 거죠. 답은 3번이고요. 문제 9번. 일반적으로 절연체라는 것은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체를 절연체, 다른 말로는 부도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절연체라는 것은 전기를 통하지 않는 물체를 절연체 또는 부도체.
그럼 전기를 통하는 물체를 뭐라고 그래? 도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전기를 통하는 물체를 우리는 그냥 유식한 말로 도체라고 부르고요. 전기를 통하지 않는 물체를 절연체 또는 부도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절연체를 서로 마찰시키면 이들 물체는 전기를 띠는데 이와 같은 현상을 뭐라고 부른다? 이것을 대전이라고 부릅니다. 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문제 10번을 보시면 문제 10번에 전하의 성질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전하의 성질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 찾기죠. 첫 번째, 전하는 가장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이 있다. 두 번째, 같은 종류의 전하끼리는 흡입하고 다른 종류의 전하끼리는 반발한다. 맞아, 틀려? 이 같은 종류의 전하끼리는 뭐야? 반발하고요. 다른 종류의 전하끼리는 흡입하는 게 맞습니다. 답은 2번이 잘못된 거죠. 그다음 문제 11번.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잘못된 거 찾기입니다. 첫 번째, 양전하를 많이 가진 물질이 전이가 낮다. 우리 양이라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죠.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 뭐야? 전기를 많이 가진 쪽이 플러스가 되고요. 전기를 조금 갖고 있는 쪽이 뭐야? 마이너스입니다. 다시 우리가 전기를 많이 갖고 있는 쪽이 플러스고요. 전기를 조금 갖고 있는 쪽이 뭐야? 마이너스를 뜻하는 거죠. 그럼 플러스 쪽이 뭐야? 전기를 많이 가진 쪽이 플러스니까 전이가 고전이가 되는 거고요. 전기를 조금 갖고 있는 쪽이 마이너스죠. 이걸 우리는 저전이라고 한 겁니다. 우리가 다음 설명 중에 잘못된 것은 물었는데 첫 번째, 양전하를 많이 가진 물질이 전이가 낮다. 이게 잘못된 거죠. 양전하를 많이 가진 물질 전이가 높는 고전이에 속하는 겁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뒷장 넘기시면요. 38페이지 보십니다. 38페이지에 문제 16번을 보시면요. 16번. 16번에 전기력선의 성질에 대한 설명이다. 맞지 않는 것, 잘못된 것 찾기입니다. 첫 번째, 전기력선은 양전하에서 나와서 음전하로 끊는다. 맞는 거죠? 두 번째, 전기력선은 등전이면과 전기력선은 교차하지 않는다. 맞아, 틀려? 틀리죠. 앞에 방금 해드렸던 게 요 내용이잖아요. 요겁니다. 잘 보시면 우리는 요 하얀 게 뭐야? 요 하얀 게 바로 뭐가 되냐? 전기력선이고 요런 것들이 바로 등전이면이잖아요. 그럼 잘 보시면 등전이면과 전기력선은 서로 뭐예요? 교차하죠. 무슨 교차? 수직교차입니다. 내 문제 근데 나번은 뭐예요? 나번은 등전이면과 전기력 교차하지 않는다. 이게 잘못된 교차하는 게 맞습니다. 수직교차. 답은 2번이 틀렸다라고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제 23번 한번 보시겠어요? 23번. 40페이지에 23번이에요. 40페이지 23번을 보시면 23번 문제가 표면 전하 밀도로 대전된 도체 내부, 도체 내부에 따른 밑줄치입니다. 도체 내부. 그럼 표면 전하 밀도로 대전된 도체 내부에 따른 밑줄치시고요. 도체 내부의 전속 밀도는 얼마냐고 물었는데 우리 도체 내부에는 전하가 있어 없어요? 없다 그랬죠. 전하가 없기 때문에 어떤 값도 뭐하지 않는다?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개타 몇 번이고 0, 2번이 정답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푼 겁니다. 이제 몇 쪽을 보시냐면요. 교재를 봅니다. 30쪽 피시겠어요? 30쪽. 예, 30쪽 보시면은 문제가 6번째 내용이 있죠. 6번입니다. 내용 설명 6번. 30의 내용 설명 6번입니다. 유전이에요, 유전이요. 우리가 유전율이라는 것은 전기력선의 투가 정도입니다. 즉 전하가 있으면 그 전하로부터 어떤 전기적인 힘이 발생하는데 이때 전기적인 힘을 가상적인 손으로 나타내는 거 뭐라고 하는 것을 전기력선. 그 전기력선이 어떤 물체를 뚫고 갈 때 어떤 물체는 잘 뚫을 것이고 어떤 물체 잘 뚫지 못한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유전율이라는 것은 전기력선이 잘 통과할 것이다,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를 나타내는 말로 쓰는 게 유전율입니다. 한 해로 이런 방탄복이라는 게 있잖아요. 방탄복의 목적은 뭐야? 총알을 막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했겠죠. 총알을 딱 쐈을 때 어떤 물체는 총알을
잘 뚫는 물체가 있을 거고 어떤 놈은 총알을 막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학자들이 여러 개의 물질을 막 쏴봅니다. 쐈더니 요 물질은 총알을 막더라. 그 모든 물질이 총알을 다 막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어떤 놈은 총알을 잘 뚫고 들어갈 것이고 어떤 놈은 총알을 잘 뚫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총알을 잘 뚫지 못할지 그 정도를 나타낸 말로 쓰는 게 바로 뭐냐? 유전율입니다. 그래서 유전율이라는 것은 전기력선이 잘 뚫을 것이다 또는 잘 뚫지 못할 것이다. 그 전기력선의 투과 정도를 나타낸 말로 쓰는 게 바로 유전율입니다. 그럼 요거를 기울어는 뭐가 되냐? 입실론이죠. 입실론이라고 써서 나타내고 이때 입실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입실론 제로 곱하기 입실론 뭐가 되냐? S가 됩니다. 그다음 우리가 유전율의 단위로는 뭘 쓰냐? 기억합니다. 유전율의 단위는 페로퍼메타입니다. 페로퍼메타. 이게 유전율의 단위입니다. 시험지에서 유전율이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요. 이렇게 잘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 잘 나옵니다. 이거가. 이런 것들. 여기서 입실원 제로가 있습니다. 잘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요 입실원 제로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하면 이것을 진공 또는 공기의 요것은 바로 상수, 고정된 값입니다. 변화가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변화가 없다는 것은 출제자가 이걸 줄까 안 줄까요? 안 주죠. 안 준다는 것은 외워야 될까요? 안 외워야 될까요? 외워야 되겠죠. 예. 그러면은 요건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예. 고정된 값이기 때문에 입실원 재료가 진공 또는 공기의 유전율인데 얼마의 값을 갖고 있냐 기억합니다.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고요. 단위로는 뭘 쓰냐 하면요. 이것은 페라퍼 뭐가 되냐 메타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여기 나옵니다. 시험지에서 요 값을 문제에서 묻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기사를 하시든 산업기를 하시든 간에 기능사 과목이 똑같아요. 단지 이제 폭을 이제 깊게 하느냐 얕게 하느냐 그 차이. 즉 증명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나중에 혹시 사람이라는 거 모르죠. 여러분이 기능사에서 만족할 분도 계시겠지만은 조금 시간이 흘러서 더 나은 기사나 산업기사를 공부하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분들은 어차피 이 내용 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한 번 듣는 것보다는 두 번 듣는 게 낫고요. 두 번 듣는 것보다 세 번 듣는 게 여러분이 뭔 이야기가 편해요. 그래서 어차피 전기라는 것은 다 똑같아요. 급수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나오는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차피 여러분이 전기하실 분들은 무조건 암기가 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문제는 진공 또는 공기의 유전율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 때 외웁니다.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몇 승? 12승이다라는 요걸 찾습니다. 그 다음에 입실원 S라는 게 있어요. 입실원 S. 요거면. 그러면 요 입실원 S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이것을 B 뭐가 되냐면은 유전율이다라고 붙습니다. 뭐라고 부르는 이것을 비유전율입니다. 그러니까 요 비유전율이라는 것은 변수예요. 변수라는 것은 학자들이 모든 물질마다 실험을 통해서 얻은 결과치들입니다. 우리가 원소기호도 있잖아요. 막 다 다르잖아요. 뭐 따라서 이렇게. 이것 학자들이 그냥 그 학자들이 막 실험해가지고 원소기호가 나오듯이 이것도 학자들이 실험을 해가지고 나온 것들입니다. 그럼 이거는 뭐예요? 모든 물질마다 자기 자신만이 갖고 있는 고유값을 뜻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거는 변수. 이자 모든 물질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요 값은 주어지는 걸 원칙으로 잡아요. 그래서 출제자가 예를 들어서 뭐 유리다. 그럼 유리의 비유전율이다라고 나와요. 그럼 유리의 비유전율이 얼마라고 주어지는 거지. 유리일 때 비유전율 우리가 뭐 굳이 알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 문제상에선 100% 주어지는 걸 원칙으로 잡습니다. 그 대신 뭐는? 요거는 고정된 값이니까 주진 않지만 요 비유전율이라는 것은 고유값이야. 모든 물질마다 자기 자신만이 갖고 있는 고유값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놈이 나올 때는 반드시 줍니다. 무조건 주는 걸로 돼 있어요. 그 대신에 뭐는 기억하냐? 이거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비유전율이라는 것은 항상 1보다는 뭐야? 크던지 뭐가 되냐? 같다. 이건 기억합니다. 시험지에서는 비유전율의 특징이라는 것은 뭐냐? 항상 1보다는 크더니 같다 있죠? 요 놈이 출제가 되고요. 그럼 비유전율이 뭐가 돼? 1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1보다 크다 같은 거냐? 그럼 비유전율이 어떤 경우에 1로 보냐 하면은 기억합니다. 뭘 기억하냐면은 몇 쓸까요? 네. 진공이라든지 또는 공기입니다. 그럼 진공이라든지 또는 뭐예요? 공기 중의 뭘 물었냐면은 요 비유전율을 물어요. 그럼 진공 또는 공기 중에 비유전율을 물으면 요것은 얼마? 1이다라는 요 자체입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 요 자체도 기억합니다. 유전율이라는 것은 요 놈이라는 거하고 단위로는 뭘 쓰는 거야? 페로포메타를 쓴다. 기억합니다. 그럼 다 단위는 페로포메타입니다. 이렇게 알아둡니다. 하시고요. 그 다음에 뭘 보시냐면요. 7번째를 본데 전기력선의 총수가 있죠. 7번째입니다. 네, 이때 여기서 나오는 전기력선의 총수라는 것은요. 가우스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가우스 법칙이라고 있는데 그 가우스 법칙에 의해서 나온 게 이 전기력선의 수입니다. 우리가 이 가우스 법칙은 어디에서 다룰 거냐면요. 나중에 기사, 산업기사에서 가우스 법칙을 갖고 쓰는데 기능사에서는 가우스 법칙이라는 걸 갖고 뭐 푸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 대신에 가우스 법칙에 의해서 나온 게 전기력선의 수다라고만 기억합니다. 그럼 전기력선의 수입니다. 그러면 이 전기력선의 수라는 것은 기억하셔야 돼요. 매질의 영향을 받는다. 한으로 지금 제가 말을 하면은 제 목소리가 여러분 귀에 들리죠? 맞나요? 그럼 제가 말을 하면 여러분이 뭐 제 목소리가 들리는데 그럼 제 말을 어떤 매질이 여러분 귀에 들릴 수 있게끔 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런적으로 제가 말을 하면은 여러분이 제 목소리가 들려요. 그럼 제 목소리는 누굴 통해서 여러분한테 전달되는 거야? 지금 제가 말을 하면은 여러분이 지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대화가 하는 거 아니야. 그럼 분명히 제 목소리를 전달해주는 매질이 있습니다. 즉, 제 목소리를 전달해주는 매체가 있는데 제 목소리는 누굴 통해서 여러분 귀에 전달되는 거야? 공기잖아, 공기. 맞나요? 즉 공기를 통해서 여러분 귀에 제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럼 만약에 제가 물속에서 뭐 그럼 제가 죽겠지만은 물속에서 제가 뭐가 돼요? 말을 하면은 여러분이 들릴까 안 들릴까요? 물속에서 제가 떠들면은 여러분 제 목소리가 들릴까 안 들릴까요? 모르죠. 해봐야지 알죠 지금. 그럼 결론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제가 물속에서 제가 목소리를 내지는 못하겠지만 입 벌리자마자 뭐예요? 숨 막혀 죽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지금 제가 숨 막혀 죽으려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물속에서 제가 말을 하면요. 여러분 귀에 뭐가 되냐? 제 목소리가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이야 공기가 제 목소리를 전달해주지만 물속에서는 뭐가 되냐? 제 목소리를 전달해주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럼 뭘 하려고 하냐면은 전기력수라는 것은 매질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제가 적어놨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전하가 어떤 공간에 있냐에 따라서 나가는 뭐가 돼요? 전기력수가 뭐냐? 달라집니다. 그럼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지금 제가 총알을 제가 뽕 하고 쏩니다. 그럼 제가 총을 제가 쏘면은 그 총알이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럼 총알이 날아가는데 그 날아가는 거리를 공기 중,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총알을 쐈을 때하고 물속에서 총알을 쐈을 때 총알이 날아가는 거리가 같아 달라요? 날아가는 거리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럼 공기 중에 쐈을 때 총알이 멀리 날아갈까요? 아니면은 물속에서 총알 쐈을 때 멀리 날아갈까요? 공기 중입니다. 왜냐? 물속에 총을 쏘면 날아가긴 날아가는데 물의 저항력 때문에 날아가는 속도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뭘 하려고 하냐면은 이 전기력수가 그 뜻이에요. 그럼 전기력수라는 것은 매질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전하가 어떤 공간에 있냐에 따라서 나가는 전기력수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Q 쿨롱이라는 전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 Q 쿨롱이라는 전하가 있으면 이 전하에서 나가는 전기력 수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으면요. 전기력 수라는 것은 매질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전하가 어떤 공간에 있냐냐. 즉 공기 중에서 총알을 쐈을 때하고 물속에 총알을 쐈을 때 날아가는 거리가 다르다 그랬잖아. 그와 마찬가지로 이 Q 쿨롱에서 나오는 전기력 수라는 것은 매질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전하가 어떤 공간에 있냐에 따라서 여기에서 나오는 전기력 수가 다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력선의 수를 기울어는 n을 써서 나타내고 이때 이 Q 쿨롱에서 나오는 전기력선의 수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으면요. 항상 이 전하라는 것은 매질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요걸 항상 뭘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입실론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 문제에서 어떤 전하가 주어지고 그 전하에서 나오는 전기력수 수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으면 전기력수는 매질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주어진 전하를 무조건 뭘로? 입실론으로 나눠주면 그게 전기력수 수가 됩니다. 그래서 전기력수 수를 구하라 그러면 무조건 그 전하를 뭘로 나눠주면 돼요? 유전율, 입실론으로 나눠주면 뭐가 나오냐? 요 Q에서 나오는 전기력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전기량, 전하량을 제가 Q로 잡은 거고 이 Q에서 나오는 전기력선을 구하라 그러면 그 주어진 전기량을 무조건 뭘로 나누자? 입실론으로 나누면 됩니다. 이제 요 식을 다시 한번 써봅니다.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입실론이란 뭐예요?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여기에 이렇게 Q가 들어갑니다. 단위는 뭐야? 개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바로 전기력선 수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기력선은 매질력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이 전하가 어떤 공간에 지금 이 공기 중에 놓여 있다고 칩니다. 그럼 이 전하가 진공 공기 중에 만약에 놓여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진공 공기 중일 때 요 값은 얼마라고 그랬어요? 방금 1이라고 방금 해드렸죠. 그러면 이 전하가 만약에 진공 공기 중에 있다고 쳤을 때는 비유전율 값은 변수. 이건 고정된 값이라 그래. 아니, 이건 변수잖아요. 이거 변수가 뭐야? 모든 물질마다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학자들이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진공 공기 중일 때 비유전율은 얼마라고 실험을 해서 나온 거야? 1이라고 나온 거예요. 이거 다 학자들이 연구한 겁니다. 이걸 때 얼마, 이것도 얼마, 실험을. 그래서 진공 공기 중일 때는 요 값은 얼마니까 1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제가 1을 대입합니다. 그럼 여기에 1을 대입하면은 요건 얼마가 돼요?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럼 누가? 전기력선을 구하라 그러면 누가 전기력선이에요? 이게 전기력선입니다. 요거는 전기력선이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누구를? 요 놈을 내가 꼭 죽어도 내가 이걸 전기력선으로 만들겠다 할 때는 조건이 붙습니다. 이제 무슨 조건이 붙어야 돼요? 이 조건이 붙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공 또는 공기 중일 때 전기력선을 수를 구하라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요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 Q 쿨롱이라는 전하가 있는데 이 전하가 만약에 공기 중에 있다.
그럼 공기 중에 있을 때 전기력선을 구하라 그럴 때는 요게 되는 거고 진공 공기 중에 아닌 경우에는 무조건 위쪽입니다. 그래서 원래 식이 있고 파생된 식이 있어요. 그러면은 진짜 공식은 요 노란 거로 체크한 게 오리지널 공식이고요. 요 빨간 거로 체크한 건 파생된 겁니다. 어떤 상태일 때? 진공 공기 중일 때는 요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을 때는 무조건 요겁니다. 근데 모든 책이 다 진공 공기 중으로 보다 보니까 이거를 뭐야? 기본 식이다라고 적어놓은 책들이 많으시는데 요거는 진짜가 아니고요. 이건 말 그대로 뭐예요? 파생된 거. 진짜는 노란 걸로 시작을 한 다음에 진공 공기 중이었기 때문에 이 아래쪽으로 바뀐 겁니다. 구분하셔야죠. 그래서 진짜 공식은 요거. 진공 공기 중일 때는 이 아래쪽으로 바뀐다. 내용을 잘 봐두시면. 그래서 진공 공기 중이란 말이 붙으면 밑에 거고요. 그렇지 않고서는 위쪽이 정답입니다. 여기까지 한 게 몇 번이냐면은 6번째 부분을 한 거고, 뭐 필기할 거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필기하신 다음에 바로 뭐냐면은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 볼까요? 34쪽 보시겠어요? 예, 34쪽입니다. 예, 34쪽의 문제, 지금 배운 내용 갖고 또 풀어볼게요. 예, 34쪽의 문제 2번 한번 보시겠어요? 34쪽의 문제 2번을 보시면요. 유전율의 단위는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은 거죠. 우리 유전율의 단위는 뭘 쓰는 거야? 페로포메타를 씁니다. 예, 페로포메타. 다 몇 번이고? 1번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문제 3번. 진공 중에서 비유전율 입실은 S값은 하고 문제. 진공의 동글뱅이 치시고요. 진공입니다. 진공의 동글 치신 다음에 비유전율. 우리 진공, 공기 중일 때 비유전율은 얼마야? 1이다라고 방금 적어드렸죠. 답은 2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뒷장 넘겨서 4번 한번 보실까요? 네, 4번입니다. 네, 4번. 네, 문제 4번입니다. 네, 문제 4번을 보시면요. 비유전율이 나왔네요. 비유전율 값은 얼마? 9라고 이렇게 주어지고 이때 유전율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네. 유전율. 우리 유전율이라는 것은 입실은 제로 곱하기 입실은 뭐가 되고 S입니다. 만약에 진공 공기 중일 때는 이게 사라지면서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근데 지금은 진공 공기 중이 아니라 어떤 유전체를 넣었을지요. 즉 비유전율 값이 주어진 겁니다. 그럼 여기다 대입합니다. 대입하시면은 입실은 제로가 얼마야? 입실은 S가 얼마? 9 들어갑니다. 뭐 계산기 들어갈 필요는 없고 요걸 약 9로 잡으면 9가 얼마? 81이죠? 그럼 81에서 왔다 갔다 하겠죠? 이걸 제가 약 9로 잡은 거니까. 그럼 거의 80짜리가 들어간 게 몇 번이 있어요? 1번한 거 2번 있죠? 그럼 1, 2 중에서 우리는 10의 마이너스 몇 승이야? 12승이잖아요. 그래서 12승 들어간 게 몇 번 정답이냐면은 1번이 그래서 정답입니다. 뭐 계산기 있어도 되고요. 없으셔도 그냥 암산으로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계산기는 호용된다 그랬죠? 예, 호용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산기는 들고 가셔도 되고요. 근데 계산기를 여러분이 이제 구매하셔가지고 이제 사용하시면 되는데 어떤 분이 요즘 스마트폰 해가지고 앱을 다운받으면 고급용 계산기 되긴 돼요. 근데 시험장에서는 우리가 휴대폰을 어떻게 해요? 앞에 반납하고 시험 보잖아요. 여러분 시험 볼 때 필요한 게 필기도구 외 계산기, 그 외에는 호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산기 갖고 오시되 또 계산기는 아무거나 갖고 와도 되는데 제발 요거는 안 돼요. 집에 있는 쌀집 계산기라고 그러죠. 사무용 계산기 있잖아요. 그거는 안 됩니다. 왜냐 그게 뭐가 안 돼요? 코사인 이런 여러 가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의 이런 단순한 것은 그냥 일반 사무용 계산기도 되긴 되지만 나중에 들어가면서 수식어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럴 때는 고급용 계산기가 있어야 됩니다. 고급용 계산기 여러분 인터넷 주문하시면 택배 해가지고 2만 원 안짝에서 구매가 가능하세요.
그래서 혹시나 시간 되실 때 계산기를 구매하셔야지만 나중에 좀 복잡한 것을 계산기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기는 허용이 되는 거니까 계산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뭐 암산이 되시면은 상관없지만 뭐 암산이 안 될 것 같으시면은 계산기를 또 별도로 구매하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해서 한 거고요. 그러면은 지금 풀었던 걸 갖고 또 풀 수 있는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40페이지 보시겠어요? 40페이지 보시면 22번입니다. 이건 지울까요? 아, 22번입니다. 예, 22번 보시면 유전율 입시론의 유전체입니다. 유전체. 유전율 입시론인 유전체 내에 있는 전하 Q 쿨롱에서 나오는 전기력선의 수를 물었습니다. 이 Q 쿨롱에서 나오는 전기력선 수를 물었는데 우리 전기력선의 수라는 것은 매질의 영향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기력선 수라는 것은 전기력선은 매질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Q 쿨롱에서 나오는 전기력선의 수를 구하라. 그럼 무조건 뭘로 나눈다? 매질의 영향을 받는 거니까 입시론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럼 만약에 진공 공기 중일 때는 이게 뭐가 돼요? 제로가 되지만 진공 공기 중이 아닐 때는 이게 되는 거죠. 네, 다음 몇 번 정답이고 3번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봐두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배운 내용을 가지고서 풀어드린 거고요. 이제 다시 내용 설명을 들어가겠죠. 30페이지 보시면은 제목 8번째가 있습니다. 바로 쿨롱의 법칙이 있죠. 사람 이름입니다. 쿨롱이라는 사람인데 이 쿨롱의 법칙이라는 것은 뭐냐? 기억해야 될 게 있죠. 그러니까 쿨롱의 법칙이라는 것은요. 바로 쿨롱의 법칙이라는 것은요. 두 점전화 사이에 작용하는 힘 구하는 공식이 쿨롱의 법칙입니다. 대신 쿨롱의 법칙이라는 것은 두 점전화 사이에 작용하는 힘 구하는 공식이 쿨롱의 법칙이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두 전화 사이에서만 우리가 힘을 구할 수 있는 거지 3개, 4개, 5개 사이에서는 우리가 힘을 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공식이 없습니다. 공식이. 그래서 누가? 쿨롱의 사람이 두 점전화 사이에서 힘 구하는 공식을 쿨링 법칙이라고 불러요. 즉 반드시 전하가 몇 개? 2개. 그래서 2개 사이에서만 우리가 힘을 구할 수가 있는 거지 4개, 5개 사이에서는 우리가 뭘 구할 수 없다? 힘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뭐가 없기 때문에? 공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쿨롱의 법칙, 즉 두 점전화 사이에 작용한 힘이라는 것은 바로 실험식이에요. 누가? 쿨롱의 사람이 실험을 통해서 만든 공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개 갖고만 실험했어요? 2개 갖고만 실험을 해서 이제 나온 공식이다 보니까 두 점전화 사이에 작용한 힘이다라고 이름이 붙인 거고요. 그럼 3개, 4개, 5개에서 우리가 아까도 힘을 못 구하는 게 뭐냐면은 아까 쿨롱이 2개에서만 실험을 해서 만든 공식이기 때문에 3개, 4개, 5개 사이에는 우리가 힘을 구할 수가 식이 없기 때문에 참고를 봐두시면 돼요. 그러면 쿨롱 법칙은 두 점전화 사이에 작용하는 힘 구하는 공식이 쿨롱 법칙인데 요 놈을 제가 몇 자로
세자로 줄입니다. 이걸 우리는 정정력이라고 부릅니다. 정지된 상태의 전기끼리 서로 작용하는 힘을 뜻합니다. 여기가 정자는 뭐야? 만약에 정지된 상태. 그래서 정지된 상태에서 두 전화 사이에 작용한 힘, 이걸 우리는 정정력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쿨러 겹치기다. 두 번째는 요겁니다. 그 다음에 쿨롱의 법칙은 항상 일직선 상에만 존재합니다. 이게 바로 쿨롱의 법칙입니다. 쿨롱의 법칙이라는 것은 두 점 전환 사이에서 힘 구하는 공식이고요. 항상 일직선 상에서만 존재한다. 이게 쿨롱의 법칙입니다. 네, 볼까요? 네. 모든 물체는 뭐냐면은 중성이라 그랬잖아요. 중성이라는 것은 극성을 띠고 있지 않다가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마찰을 시켰더니 이 물체는 전기를 띠죠. 이와 같은 현상을 뭐라 그러는데 이것을 대전이라고 부르고 그 대전에 의해서 이 물체가 띠고 있는 전기를 뭐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전하라고 부릅니다. 그럼 마이너스 전기를 띠면 이걸 뭐라고 이거 지금 만약에 이쪽이 마이너스 전기를 띠면은 요거를 음전하라고 부르고 플러스 전기를 띠면 요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이것을 양전하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의 극성이 어떻게 돼요? 같죠. 그럼 같은 전하끼리는 흡입력 반발력. 같은 전하끼리는 흡입력 반발력. 반발력이고 다른 전하끼리는 흡입력 반발력. 흡입력이 생기는 겁니다. 맞나요? 네. 좀 보니까 좀 쉬는 시간이 있네요. 제가 좀 쉬었다가 다시 이어서 이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